충격적인 진실이 때론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글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요.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숨겨온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 그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저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가사키 에미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UCLA에서 영상학을 전공했고 사회적 이슈를 다룬 다큐로 몇 개의 국제 영화제상을 받았습니다. 제 혈관에는 한국인의 피도 흐르고 있어요. 할머니가 한국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거의 미국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서울의 국립문서보관소.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지는 고요한 공간에서 문서 더미를 훑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문자 문화 비교 다큐멘터리를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죠. 손가락으로 문서를 넘기는 소리만 가득한 정적 속에서 갑자기 시선이 한 문서에 고정됐어요. 일본 총무성 특별 연구 프로젝트 디지털 시대 문자 시스템 효율성 비교 분석. 표지에는 1980년대 후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직감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한글과 일본어를 비교한 데이터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가나와 한자 기반 시스템보다 약 30-40% 더 효율적인 정보 전달 능력을 보유함.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 내부에서 진행한 비밀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이 문서는 어떻게 여기에?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보관소 직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작년에 기증된 김재현 교수의 개인 자료 중 일부입니다. 아직 완전히 분류되지 않은 자료예요. 김재현?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유품 상자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 정부가 이 연구 결과를 국가 안보 및 문화 보존 차원에서 비공개 처리했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 유독 강하게 다가왔어요.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이 널리 인정될 경우 일본 문자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손이 떨렸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지금껏 다뤄온 어떤 소재보다 강렬한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감춰진 문자의 진실 마이너스 한글 은폐 프로젝트. 이제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서울의 밤은 예상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네온사인 불빛이 방 안을 파란빛과 붉은빛으로 번갈아 물들였어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그 문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충격적인 연구 결과. 잠이 오지 않았죠.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들어 김재현 교수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였더군요. 199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다 갑자기 학계에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은퇴라는 짧은 언급뿐이었죠. 그때 갑자기 뇌리를 스친 기억 하나. 할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본 이름. 김재현.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할 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모두 사진으로 남겨두었거든요. 스크롤을 내리다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
겉면에 한글로 김재현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럴 수가.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자신의 한국 배경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전쟁 후 일본으로 건너가 결혼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왜 한국의 언어학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까요? 더구나 지금 제가 우연히 발견한 그 비밀 연구와 관련된 사람과 봉투 안에는 노란빛이 도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연구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하지만 공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윤희. 윤희. 할머니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비밀 연구에 관련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김재현 교수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 새벽 3시 잠을 포기하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김재현 교수의 마지막 알려진 행방을 추적해 보기로 했죠. 대학 기록, 학술 논문, 신문 기사.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옛 홈페이지 캐시에서 김재현 교수의 마지막 연구. 주제가 디지털 시대의 문자 시스템 비교 연구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들고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기획했던 아시아 문자 문화 비교 다큐멘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문화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행선지는 명확했습니다. 김재현 교수의 마지막 연구실이 있었던 서울대학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의 가족이나 동료들을 찾아야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와 김재현 교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적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지키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과 광고판들. 그 문자 하나하나가 이제 제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 가치가 의도적으로 숨겨진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택시 기사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 그분은 웃으시더군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긴 것이 한국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사가 누군가의 신경을 건드린 모양이에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제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조사를 마친 후 도쿄로 향했어요. 일본 정부 내부 연구의 원본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도쿄 국립영상 아카이브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정부 관련 영상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어요. 아카이브 건물은 도쿄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지만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구 목적을 밝힌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총무성 특별 연구 프로젝트 관련 영상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검색한 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발견한 문서에는 분명히 영상 기록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봤어요. 문자 시스템 효율성 비교 분석 연구 자료요. 특히 한글과 일본어 비교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중년의 남성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을 아카이브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자료는 특별 보관 구역에 있어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신분을 강조하며 학술적 목적임을 설명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죠.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이메일함에 발신이 넘는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나가사키 MEC, 당신의 조사는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았을까요? 더구나 제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깨어나 보니 노트북이 이상했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모든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해킹당한 거였어요. 이럴 수가 없어. 당황해서 기술 지원팀에 연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기에 완전히 잃지는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제 이메일 계정이 마비되었습니다. UCLA 팀원들과 연락할 수도 없게 됐죠. 전화로 연락했지만 그들도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 프로젝트가 불필요하고 정치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밤비는 차갑고 음산했어요. 누군가 저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중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대사관 직원과 통화했고 다음 날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김재현의 진짜 연구 결과를 알고 싶다면 내일 오전 10시 우에노 공원 북쪽 입구로 오세요. 혼자 오십시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도쿄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전화기를 들고 한 번 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기로. 하지만 무방비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조용히 녹음기와 위치 추적 앱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UCLA의 동료에게 메시지를 남겼죠. 만약 내일 저녁까지 내 소식이 없으면 이 주소로 가서 봉투를 열어봐. 봉투에는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모든 자료의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교수와 할머니 윤희의 연결고리에 관한 모든 메모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곧 알게 될까요? 아침 안개가 우에노 공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10시 정각, 북쪽 입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나가사키 씨인가요? 뒤에서 들려온 나지막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슈트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제가 에미입니다. 당신은? 다나카 히로시라고 합니다. 김재현 교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죠.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다나카는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들이라니요? 정부 내 특정 세력이죠. 산업계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일본의 문자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나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연구팀은 여러 문자 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글은 타이핑 속도, 저장 효율성, 음성 인식 정확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했어요. 그럼 김재현 교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1992년 갑자기 사라졌죠. 공식적으로는 은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압력을 받고 연구를 중단한 겁니다. 사라졌다고요? 돌아가신 건가요? 다나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본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이것을 맡겼어요. 다나카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와 봉투를 꺼냈어요. 이 USB에는 우리 연구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에는 김 교수의 마지막 메모가 있어요. 당신 할머니 유니 씨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제 할머니를 아셨나요? 유니 씨는 우리 연구팀의 중요한 일원이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에 모두 능통한 귀중한 인재였죠. 그녀는 김 교수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다나카는 USB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걸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윤희의 손녀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죠. USB를 받아들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진실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다나카가 전달해준 USB 속 데이터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이 명확한 수치로 증명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UCLA의 팀원들에게 긴급 화상 회의를 요청했어요. 마이크와 샘, 그리고 디지털 언어학 전문가인 레이첼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경험과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믿기 힘들군요, 에미. 레이첼이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직접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즉시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글과 일본어 타이핑 속도 비교, 디지털 저장 효율성 테스트, 그리고 음성 인식 정확도 실험까지. 레이첼이 실험 설계를 담당했고 마이크는 데이터 분석을, 샘은 기술적 지원을 맡았어요. 도쿄에 있는 제가 일본어 네이티브 화자들을 모집하고 레이첼이 미국 내 한국어 화자들을 찾았습니다.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연령대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했죠.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글 타이핑은 일본어보다 평균 32% 더 빨랐고 같은 내용을 디지털로 저장할 때 필요한 용량도 27% 더 적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음성 인식 정확도였어요. 한글은 일본어보다 41%나 더 정확했죠. 이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레이첼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효율성 차이는 특히 초기 디지털 시대에는 엄청난 경쟁력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이런 효율성은 결정적 우위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은 전자제품과 컴퓨터 산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어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문화 비교가 아니라 은폐된 진실에 관한 이야기로요.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새로운 다큐멘터리 구성안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문자의 비밀 마이너스 한글과 디지털 혁명. 이 이야기는 이제 제 할머니 윤희와 김재현 교수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진실, 그리고 누군가가 감추려 했던 사실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네온사인과 빌딩 불빛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저는 그 어둠 속에 감춰진 별을 찾아낼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별을요.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김재현 교수의 흔적을 좀 더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였어요. 다나카가 준 정보로는 김 교수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직접 만나야 했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찾아갔어요. 학과 사무실에서 김 교수에 대해 물었지만 젊은 직원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니 당연했죠. 하지만 때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나이 지긋한 교수가 저를 불렀어요. 김재현 교수에 대해 물어보셨나요? 놀랍게도 그는 김민수 교수였습니다. 김재현 교수의 조카였죠. 그의 연구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 삼촌이 어떻게 되셨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공식 기록처럼 은퇴한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은 위협을 받으셨어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 가족들에게 위험이 갈 수 있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셨죠. 사라지셨다고요? 어디로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제 생각에는 위장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끔 익명의 소포가 오거든요. 학술 자료와 메모들이 담긴 필체를 보면 분명 삼촌이 보내신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재현 교수는 살아있었고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와 연락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가장 최근에 소포를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3개월 전이요. 그리고 김민수 교수가 서랍을 열어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게 함께 있었어요. 메모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볼 것이다.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왠지 당신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사람일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윤희 씨라고 하셨죠? 그분과 삼촌은 특별한 관계였어요. 다시 한번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어떤 관계였는지 아시나요? 김민수 교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윤희 씨는 일본으로 건너가셨고 삼촌은 여기 남아 연구를 계속하셨죠. 할머니와 김재현 교수의 사랑.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남긴 유산,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입니다. 제 심장은 무대 뒤에서 쿵쾅거렸어요. 손에는 USB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간 감춰져 온 진실을 공개할 예정이었죠. 에미 나가사키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회의장 복도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야마구치 히데오, 일본 문부과학성 고위 관료라고 소개했어요. 당신의 발표에 대해 들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주제인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는 것일 뿐입니다. 야마구치는 미소 지었지만 그건 진심 어린 미소가 아니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모든 사실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당신의 할머니 윤희 씨도 그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할머니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정부는 언어학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재능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을 후원할 의향도 있고요. 단, 오늘 발표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 주신다면요. 뇌물이었습니다. 아니, 회의와 압박이 섞인 제안이었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UCLA의 레이첼이었어요. 에미, 큰일이야. 방금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의 발표가 외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나 뭐라나 압력을 넣고 있어. 이제 미국 정부까지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갈 시간이 5분 남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야 할까? 할머니와 김재현 교수의 용기를 배신하는 일이 될 텐데.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할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강인함과 결단력이 담긴 눈빛. 그때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진실은 언젠가 그 빛을 발할 것이다. 결정했습니다. 무대로 향했어요. 발표자 소개가 끝나고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과 언론인들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은폐되어 온 언어학적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가 얼마나 뛰어난 디지털 호환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감춰져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객석에서 야마구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은 마침내 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증명하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객석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자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흥분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산업적, 정치적 이유로 은폐되었죠. 말을 마치려는 순간 객석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죠.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는 김재현 교수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분이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제 이름은 김재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어요. 나가사키 에미씨가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연구의 한국 측 책임자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김재현 교수는 무대로 올라오셨죠. 그분을 직접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저는 진실을 말하려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남긴 불씨가 오늘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군요. 김재현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방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윤희의 모습이었어요. 제 할머니입니다. 윤희. 이 연구팀의 일원이었죠. 김재현 교수가 사진을 받아들며 손가락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의 할머니는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자료가 없었다면 모든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던 시절, 그녀는 몰래 연구자료 사본을 만들어 숨겨두었죠. 객석에서 일본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김재현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만나 탄생한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보다 더 적합한 문자는 없을 것입니다.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고 학자들은 토론을 시작했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늘었어요. 할머니와 김재현 교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들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김재현 교수의 미소,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할머니의 사진. 이제 이 이야기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